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인 7.5%로 발표가 되자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걱정했던 한국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당장은 축소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벤 버냉키 연중 의장의 발언 이후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3일째 이어지는 오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주식을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까지 대박플러스 시즌2 1시간 동안 얻어가실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먼저 월요일 대박플러스 시즌2 함께 해주실 멘토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박플러스 시즌2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플러스 시즌2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저희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도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또 대박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에서는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가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우 멘토의 알찬 강의와 또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는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1875선을 지킨 코스피였고 코스닥은 530선을 지켰습니다. 531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 마감 시황과 또 시장 키워드 한번 짚어볼까요? 남은우 멘토님. 예, 오늘 장 시장은 일단 출발은 좋은 흐름입니다. 자, 한 주의 첫 시작일입니다. 기분 좋은 출발이 나왔고요. 이제부터 이번 주는요, 항상 좋은 일이 좀 많을 것 같은 예감을 가져도 충분히 괜찮겠습니다. 오늘 장세를 보면은요, 이제 이 G2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조차도 중국의 이 GDP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는요, 중국 증시가 열리기 전에는 우리나라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1000계약 이상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물에서도 매도하는 등의 위축된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창의 흉화가 한 건 했죠. 예, 네. 그러니까 총리의 이 7.5% 지지 발언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까지 이 선진지수의 어떤 주축이었던 이 금융 쪽이 측면이었다면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부분이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이 제조업이거든요. 소재 산업재군들의 어떤 관심은 처음부터 중국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소재 산업재 관련 GDP가 안 좋게 나왔다면, 기대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는데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좋은 데이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 말씀해 드렸듯이 중국 증시는 1950포인트를 깨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튼요, 중국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장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이제, 키워드는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첫 바운드로 공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 말은요, 공은 처음에 떨어지게 되면 첫 번째 바운드가 올라오는데 이 바운드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이 공을 가지고 운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겠다. 이런 거죠. 만약 공을 떨어뜨렸는데 반 정도가 올라온다면 이 공은 아직 탄성이 괜찮은 공이기 때문에 쓸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 38%까지 못 올라오게 된다면요. 이 공은 바람이 빠진 공입니다. 그래 바람이 빠진 공은 수리를 해야 돼요. 다시 고쳐야 되고 또는 바람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걸린다. 또는 공을 떨어뜨렸는데 약 62% 정도의 탄성이 온다면 이 공은 아주 상태가 좋은 공이거든요. 이런 공은 마음껏 한동안 더 가지고 놀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즉, 이 탄성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나라 지수가 떨어진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이 반등의 폭을 가지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6월 달부터의 흐름인데요. 6월 달부터 현재까지 어느 자리에 와 있냐 하면 이 정도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몇 퍼센트 자리냐면 38%를 통과를 했고요. 38%를 통과했고 이제 50% 공이 쓸만하려면
50%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50%가 위치한 게 1890포인트 언저리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올라와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장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요. 외국인들이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외국인들의 이 매매 동향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잡혀 있죠. 예, 1100억 정도 잡혀 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1400억, 그리고 11일 날 이렇게 한 3일 정도 5000억 이상을 샀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9일 날, 10일 날은 385억과 887억을 파는 모습이 나왔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는, 현물을 매수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런 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라는 게 있다.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을 매수한. 이 두 개의 합계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토탈에서 1100억을 샀는데, 실제 프로그램은 얼마만큼을 샀느냐. 실제 프로그램을 보면 외국인들이 산 금액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산 금액은 720억 정도를 샀어요. 그러면 아까 토탈에서 외국인들이 1100억을 샀다 그랬는데 프로그램으로 얼마만큼 샀다? 700억 정도 샀다. 그러면 한 400억 정도가 남죠. 이 400억은 어디에 샀느냐? 프로그램을 산 것이 아니라 종목을 샀다는 거거든요. 자, 종목이다.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요거는요. 시장을 샀다 이래 되는 겁니다. 시장. 그래서 외국인들이 살 때 우리나라 지수 통째로 시장을 살 때가 있고 종목을 살 때가 있는데 지금은요. 계속적으로 종목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지난주에 이날 자,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는데 385억하고 이 887억을 매도한 날도요. 프로그램에서는 10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지만 종목에서는요. 무려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요. 지금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아직 강력하게 안 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밑에서는요. 종목에 이등주나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 모아가고 있다는 거죠. 1등주는 왜 사지 않느냐? 1등주는요. 선물과 동시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반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움직이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잡아놓을 종목들은 잡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재는요. 이미 시장에서 종목별로 접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보다는 종목이 더 빠르다. 그래서 1등주보다는 2등주, 대형주의 관점에서는 중형주들도 외국인의 매집이 현재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흐름들은요. 굉장히 중국 증시를 당분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 차트는 작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의 S&P 500과 그리고 중국의 증시를 우리나라 증시와 같은 맥락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2012년도에는요, 거의 같은 흐름으로 나갔었는데요. 제가 방금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냐면, S&P 500과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사이에 있으면 돼요. 여기를 보시면, S&P 500이 여기 있고, 상해 종합지수가 여기 있죠. 그럼 우리나라 지수는 여기 있으면 돼요. 그런데 좀 더 올라가 있죠? 그러면 두들겨 맞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운데 지점에 있으면, 왜? 우리나라는 선진지수를 따라가는 IT나 자동차 같은 선진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소재산업재도 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으로 같이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3월 달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이상하게 선진국, 즉 S&P 500은 계속 올라가는 데 반해서 우리는 중국 증시하고 똑같이 가더라. 그러니까 선진국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제조업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더 강화되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S&P 500은 여기 있고요. 중국은 여기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적으로 어디에
다가가서 있다. 중국에 다가서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는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외국인들이 벵가드의 물량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부분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미 이제 떠났습니다. 그죠? 벵가드는 이제 굿바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지수와 종목의 가치는요 원래의 자기 자리로 회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가 있어야 되죠. 적어도 중국과 미국의 반 정도 자리에 가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가면 얼마에 가 있어야 돼요? 2000포인트 가까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0포인트에서 약 한 5% 정도 디스카운트가 될 거란 말이죠. 왜 디스카운트가 되냐면 삼성전자의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5%가 디스카운트 되더라도 1900포인트는 지금 정상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지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튼 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지금 첫 번째는 수급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면, 이제는 중국의 회복이 대두가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중국을 핑계 삼아 글로벌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요, 전부 다 중국의 지수와 연계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는요, 현재 충분히 바닥을 통과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0포인트 깨어지지 않는 선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1950포인트 가지는 의미는 바로 전 정권의 최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 정권의 최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간다면 새로운 신정부가 이 위기 대처 능력이 더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럼 왜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강력한 7.5% 지지 발언을 했느냐? 바로 심리죠. 전 정권보다 우리는 좀 더 강력하게 이 지지할 자신이 있다는 내용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깨어지지 않는 흐름들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요, 중국은 추가적으로 일단 좀 상승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지수는요, 2090에서 2100포인트 정도 보여지네요. 한 210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하고, 2100포인트라면 역시 우리나라 지수도 19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의 어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GDP 2분기 성장률이었는데요. 일단 악재가 소멸이 되었죠. 악재가 사라졌고요. 이제는 중국의 체질 개선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별로 이제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도요, 중국의 지수의 어떤 상승과 미국의 지수의 안정 속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나라 지수도 이 탄성이 반드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난번 6월달 떨어진 충격에서 반 정도는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1890포인트다. 요 정도만 넘어선다면 시장은 충분히 우리는 지금부터도 아주 바닥을 완전히 만들고 이제 갈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90포인트가 바로 이제 우리 시장의 반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오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들은요, 2차 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삼성 정밀화학이 무려 9% 이상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삼성 SDL이라든지 포스코, 캠텍, 일진머터리얼 이런 종목들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올라가고 있죠. 문제는 지금 단기적으로 전체 시장 대비 상당 부분 상승인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혹시나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2차 전지는요, 매수를 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나 업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많으니까요, 추격은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코스닥 또한 전반적인 안정감 있는 흐름들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탄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1조 이상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5천억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1조 5천억 이상을 순매수한 적은 10년 만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이라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100억, 200억 판다고 해서 흔들릴 수 있는 장 전혀 아니고요. 50% 탄성을 넘어서서 코스닥은요, 최소한 62%까지 탄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소한 540에서 545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니까요. 코스닥 관련 종목도. 다만 종목의 흐름은 변한다.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파라다이스나 GKL
등의 카지노주들 오늘 급락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이렇듯 코스닥의 다른 몇몇 종목들도 분명히 충격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요. 전반적인 지수나 심리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코스닥 종목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중간에 껴있는 한국 증시는 1898원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시장 정리를 받아봤습니다. 네, 나무누멘토의 지난 종목, 관심 종목이 KCC였는데 오늘장에서 보합권으로 33만 7,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흐름도 살펴볼게요. AS 받아보겠습니다. 예, KCC 지난주에 제가 이제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관점은 이런 관점이라 그랬습니다. 건설 산업 화학 쪽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화학업종이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져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 이전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롯데 화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다 이제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조정을 받았다면 지금 그 KCC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고 여기 이 산업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요. 전부 다 일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현재는요. 주가의 어떤 수렴 과정, 이 삼각 패턴의 수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키포인트는 이거죠. 이번에 전반적인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여기에서 한 단계 레벨업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러한 저항을 뚫어내기 위해서 뭉쳐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돌파가 된다면 상당 부분 강세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이 30만 원 넘는 주식 별로 사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요. 30만 원이 넘었던 50만 원이 넘은 삼성전자도요. 150만 원까지 갈 때 얼마나 잘 갑니까? 한번 달리기 시작하는 말은요. 가격이 비쌀수록 개인이 추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달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현재 KCC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지만 관련 산업들이 회복 중이고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KCC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나무누멘토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기초를 알아야 모든 걸 알 수 있다. 주식의 기본부터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알짜배기 노하우를 공개한다. 나무누의 돌직구 분석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 나무누멘토의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볼 텐데 오늘 관심 종목도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볼 텐데요. 네. 자, 오늘 특히 자동차나 자동차 조선, 소재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가 중간에 나올 부분이고요. 이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환율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는 이 자동차의 주가가 왜 이 상태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전망을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나 이 화학주나 소재 산업재주 조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의 내용을 잘 들으시면서 이 환율에 대해서 한번,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응용하시면은요, 우리가 또 좋은 점, 앞으로 좋은 투자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했던 리뷰는요, 짧게 넘어갈 것인데요. 일단 외환 시장에서 고정 환율 제도와 자유 변동 환율 제도가 있다. 그래서 고정 환율은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환율을 딱 그대로 픽싱을 시켜 놓는 거라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자유변동 환율 제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이 이제 매일같이 이제 환율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일반인 그 투자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환율 상승, 환율 하락. 지난주에 충분히 이제 잡아 드렸었는데요. 일단 1,000원에서 1,500원 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1,000원, 그냥 1,000원이라는 금액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원이 1,500원 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1,000원이 900원이 되면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단계만 더 생각하시면 내가 과거에 1달러를 사는데 1,000원을 줬으면 됐는데 앞으로 만약에 2,000원을 줘야 된다면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절하되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결정 이 이론을 지난주에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요점만 오늘 정리해 드리면 환율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매일같이 사고 파는 여기에 거래 속에만 이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국제 무역 수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도 있었고, 그리고 물가도 있었고, 요 세 개가 고전적인 환율 결정 이론이었다면 최근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저 시장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도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해서 수익 올릴 가능성이 많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달러를 가져와서 한국 돈으로 바꾸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한국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앞으로 향후 별로 기대치가 없다. 그러면 돈을 가져가겠죠.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죠? 양적 완화 축소가 된다? 그러면, 신흥국들의 위기가 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돈을 걷어들이자.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돈을 가져가자. 어떻게 원화로 되어 있는 돈을 달러로 바꿔가야 되니까 달러를 많이 필요로 하겠죠.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물가, 금리, 무역 수지였다면 지금 하나 더 그 시장에 투자했을 때에 내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느냐도 분명히 가장 크게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이슈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물가가 이슈가 되었다면 물가 쪽에 훨씬 더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최근의 환율은요. 역시 국제의 어떤 투기 또는 투자 자본들의 이동에 의해서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은요. 지금 엔화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엔전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원화가 엔화 대비 강세는 계속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우리나라 지수가 이만큼 상승할 동안에는요. 항상 원달러 원엔도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원달러 원엔이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못 올라간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환율만이 우리나라 증시에 모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항상 반대로 왔다. 그러면 지금 원화나 달러나 엔화가 다시 추가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느냐?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렴 내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충격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율에 대한 충격은 과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죠. 제일 95년도에 역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요. 완전히 경제가 붕괴가 돼버렸죠. 그래서 10년 이후에 이제 95년도에 역플라자 합의를 했었는데 그 역플라자 합의가 결국 뭐냐면 엔화를 약세로 가져가고 달러를 강세로 가져가자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합의를 한 거예요. 95년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신흥국들이요. 전부 다 망가집니다. 그때부터 브라질, 남미 쪽 망가지고요. 아시아 망가지고 러시아까지 모라토리움이 선포되는 IMF 다 터지죠. 그때의 상황이 뭐였냐면 엔화가 약세였고 달러가 강세였는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어때요? 엔화가 약세고 달러 강세였죠. 이러니까 신흥국에서 굉장히 또다시 한번 IMF 같은 위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체력이 너무 안 좋았다.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 보유고라든지 중국의 외환 보유고 특히 아시아인들은 다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외환 보유고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나가더라도 일정 부분 과거처럼 빼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환율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시장에 대한 환율 충격은 크지 않은데 분명히 업종에 대해서는 충격이 존재하더라 이거죠. 업종에 대해서는 존재하더라. 이걸 이제 보면은요. 바로 수출 경합도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와 이렇게 밀접한 경합이 있냐, 충돌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은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57% 정도 되고요. 중국은 56%, 일본은 68%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의 수출 경합도가 굉장히 높죠. 이것은요, 뭐가 같냐? 품목이 같다는 겁니다. 품목이. 참,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일본 사람의 입장이라면 한국이 정말 싫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기껏 자기들이요, 예, 자기들이 그 메이지 유신이죠. 예, 1800년도 후반, 19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요. 1800년도 후반부터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책 철권 통치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독일과 같은 모델로 자기들이 기술 흥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걔들이요, 전부 다 조선업에서 세계 제일이 되었고요. 뭐, IT, 가전도 세계 제일이 됐고, 자동차에서도 세계 제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옆에 자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물건을 만들 때 있잖아요. 꼭 일본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로 지금 달려가고 1위를 하고 있는 업종을 한번 보자고요.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전자. 원래 어느 나라에서 하던 거예요? 일본이 다 하던 거예요. 한국이다. 지금 세계 1위 우리나라 업종 뭐죠? 조선. 조선 원래 최고 강국 일본이었죠. 우리나라가 뺐었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제일 가지고 또 강력한 무기 자동차였죠. 우리 자동차가 또 일본 자동차 다 잠식해요. 화학도 이래. 미쯔비시 중공업이 가지고 있었던, 니폰 스틸이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철강 산업, 우리가 포스코가 등장하면서 또 다 잡아먹어 버렸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뭐 했다며 우리하고 똑같은 걸 해가지고 또 하나 왜 이기냐 이거죠. 예. 지는 모르는데 한국이 했다며 이긴다는 거죠. 예. 일본이 월드컵 한번 해보려는데 그거 바지가랑이 붙잡아 늘어져가지고 월드컵도 같이 해. 그런데 같이 했는데 한국이 4강 가요. 일본의 입장이라면요, 천불이 날 겁니다. 천불이 날 거예요. 자, 지금의 하나의 문제점은, 이게 만약에 일본 같았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 유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전도 나눠 먹고, 자동차도 나눠 먹고, 조선도 나눠 먹고, 다 나눠 먹을 수 있는데, 같이 딱 붙어가지고, 같이 싸우면서 한국이 이겨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요, 이 한국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요, 반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정신은요, 그 길입니다. 일본 이기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길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만큼 만들어 왔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랬잖아요. 일본한테는 뭘 해도 이겨야 됩니다. 그죠?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사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한국하고 일본하고요, 국적을 두고, 예? 나라 이름을 대고 옛날리기를 해도 재밌을 거예요. 옛날리기만 하더라도 전 국민이 그거 다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아, 일본하고는 참 재밌는 관계인데, 지금 어떤 수출에 대해서는요, 안타까운 부분이 이렇게 품목이 너무 많이 겹쳐서 68% 이상의 수출 경합도가 있다. 그래서요, 일본하고의 환율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56%니까, 그러면 중국도 상당하니까 위안화에 대한 환율도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국은 이제 달러가 될 것이고요. 그럼 위안화가 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겠네? 중요하지가 않아요. 위안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업의 구조가 달라요. 일본하고 한국은요, 동일한 제품에서 동일한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면 중국은요, 수직입니다. 우리가 일차 가공이 된 부분을 중국이 마지막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수직적으로 순차적으로 적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품목이 겹치는 부분이 아니죠. 예, 하나의 완성품까지 가는 단계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수출 경합도 높은 엔화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큰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엔화의 일본하고의 산업도 중에서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디가 제일 이제 크냐? 당연히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요, 전기전자 업종이 큰데 여기서 가만 보시면은 2000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는요, 전기전자의 수출 경합도가 26%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출 경합도가 19.9%로 어떻게 최고로 많긴 하지만 이때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래서 사실은 전기전자의 수출 경합도, 엔화에 대한 위험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어떤 그 기업들이요, 통화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안 파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통화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환해지가 걸려 있습니다. 예, 어떠한 통화가 올라가더라도 그 통화도 보유하고 있고, 어떠한 통화가 떨어지더라도 그 통화도 보유하고 있고,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환해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은 환율에 대해서는 1차 우리 대기업들은 크게 리스크가 없다. 다만 이제 중소기업들이 과거에 이제 수출을 했을 때 통화가 다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달러 베이스다 보니까 그때 자칫 잘못해가지고요, 이 파생상품 계약을 잘못 맺었죠. 그로부터 일어난 사태가 뭐예요? 낙인, 낙아웃. 키코 사태라고 들어보셨죠? 이 태산 LCD 같은 종목들.
그냥 환손실만 몇백억이 나는 회사가 견딜 수가 없는 자본 잠식이 다 돼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전기전자 쪽에서의 수출 경합도는 그렇게 크지 않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자동차를 보니까 2000년대 자동차는요 8.9%의 경합도였어요. 근데 지금 경합도를 보세요. 13.2%로 경합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러니까 자동차는요 엔화에 대해서 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기계 쪽은 2000년에 비해서 경합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화학, 조선, 철강 대표적인 이제 소재 산업재주군들이죠. 이 부분을 보면요 경합이 계속돼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이 경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엔화에 대한 환율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엔화는 계속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이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해답은요 좀 이따가 다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엔달러가 환율을 만약에 이제 엔달러 환율이 10% 상승, 엔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달러 대비 엔화가 올라간다는 것은 즉 이렇게 되는 거죠. 10엔이 1달러였는데 15엔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1달러에 15엔으로 올라가면 엔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엔화가 가치가 달러의 가치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엔화에 비해서 강세가 된다. 즉 엔화가 가치가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에 대한 이익들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무섭습니다. 국내 영업이익이요. 엔달러 환율이 10% 상승 10엔에서 11엔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국내 영업이익이 5%까지 감소가 됩니다. 5%까지 감소가 되는데 여기에서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시 엔화와의 이 수출 경합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기업의 감소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충격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결국 이제 엔저가 일어난다면 엔저의 영향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첫 번째 마진 감소입니다. 그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본의 엔화와 경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가격을 더 싸게 내릴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마진 감소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충격이 나타날 것이고요. 마진 감소를 하더라도요 이 엔저가 더 강화되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도요다라는 기업의 주가가 그냥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5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해버렸다는 거죠. 즉, 현대차가 20만 원이었다면 한 6개월 만에 4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만큼 상승이 올라갔던 것은 바로 일본의 이 도요다 시장 점유율이 다시 미국에서 다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충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이제 110엔대가 된다면 수출은 10% 감소되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우리나라 이제 요게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타겟 이 엔화가 얼마 정도가 지금 적정 수준이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금액이냐? 이제 94엔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환율로서는 평균적으로 얼마가 돼야 되느냐? 93엔 정도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엔을 넘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리스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엔화의 환율이 향후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방금 보여드렸던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사실은 엔화가요. 자, 언제부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지금 원달러가 원엔이 파란색이거든요. 원엔이 파란색인데 이 원달러는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여기서부터요. 급격히 이 빨간색을 보시면 급격히 하락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즉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칠판으로 보여드리면 어떤 식이 된다면은요, 이 금융위기가 터지고, 자,
원달러든 원엔이든 똑같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런데 원달러는 어떻게 됐느냐?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급격히 떨어지면서 자리를 잡는데, 이때요, 엔화는 안 떨어져요. 엔화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2019년과 10년과 11년까지는요, 사실은 엔화, 이게 원엔이거든요. 엔화가 강세의 득을 봤어요, 우리가. 엔화 강세에 굉장히 큰 득을 봤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해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본은 양적 완화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였단 말이죠. 그 엔화 강세인 구간에 또 무슨 일까지 벌어졌느냐? 도요타 사태가 벌어졌죠. 일본에서, 미국에서. 그죠? 여기에 의해서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굉장히 큰 폭으로 잠식해 들어갔었고요. 일본이 스마트폰 준비하지 못했던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으로 강하게 들어가면서 또 IT 쪽에서도 이익도 굉장히 컸습니다. 즉 사실은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요. 이 엔고로 굉장히 큰 이득을 본 나라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가 워낙에 강세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이제 스타트를 꺼내면서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이전에는요. 거의 원엔이나 원달러나 전부 다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비슷한 수준. 즉,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2007년만 하더라도요, 이 원엔이 얼마까지 내려갔었냐면, 780원 정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죠. 78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달러에 1,000원, 900원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원달러와 원엔은 일정 부분의 자리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차별화가 됐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엄청난 이익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보십시오. 제가 방금 설명할 때 수출 경합도 가장 높은 업종이 뭐였다고요?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전기전자 IT라 그랬죠. 대신에 IT는 2000년도에 비해서 경합도가 떨어졌고 경합도가 제일 많이 오른 게 어떤 거라고요? 자동차라 그랬죠.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요. 그냥 자동차 주식만 사들고 앉아있으면 무조건 돈 벌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놓치셨죠.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어때요? 이 환율이라는 구조만 알고 있었으면 저한테 2년 전에 이것만 배웠어도 그냥 기아차나 현대차나 모비스 들고 앉아있었으면 다 5배씩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는 이제 그렇다 치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환율의 변화를 가지고 예전에 이제 제가 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때 회원 관리도 할 때요. 기아차 15,000원 정도에서 강력한 매수 사인을 보냈었거든요. 그럼 지금 한번 이제는 과거 지난 일이고요.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자리에 와 있냐면 지금은 자 원달러와 원엔이 둘이 같은 자리에 거의 마주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던 거에서 같은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떻습니까? 환율이 원달러 충격이나 원엔 충격이나 일정한 부분에 수렴해 있는 단계거든요. 이제부터는 환율 변동이 크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크게 변하지가 않는다. 즉 이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파란색이 급락이 들어오면서 엔저가 완전히 나올 만큼은 속도만큼은 다 나왔어요. 이제부터는요.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떨어진다. 그러면 천천히 떨어질 때 우리나라 지수는 어떻게 되냐? 올라갔죠? 여기 지금 빨간색, 파란색 떨어지는 동안에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만약에 천천히 떨어지면 올라간다. 그럼 왜 떨어지는데 왜 올라가느냐? 아까 수출 경합도 보니까 엔저가 되면 우리나라가 영업이익 10% 떨어지고 하는데 왜 올라가느냐? 말이 안 되죠? 자, 간단한 논리입니다. 주식은요. 이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거죠. 현대차 주가인데요. 현대차 주가인데 2011년 엔화가 1,600원대 찍고 나서부터는요. 이미 여기서부터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모든 내용들을 계산을 다 해서 주가는 이미 반응을 해버립니다. 네. 이미요. 엔화가 계속해서 있다가 엔화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내서 주가가 보시면 여기서 이 구간이잖아요. 그죠? 이 구간은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엔고의
혜택입니다. 이거 엔고의 혜택이에요. 여기에 또 무슨 사태까지 도요타 사태까지 덤으로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대박이 난 거죠. 그런데 엔고가 이제 엔저로 들어가는 타이밍부터는요. 주가가 자연스럽게 못 가는 거예요. 좋은 실적을 지금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안 좋나요? 굉장히 좋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실적 냈거든요. 그런데도 주가는 미리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이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가운데 이미 주가는요. 이렇게 달려가지 않고 옆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 겁니다. 이미 조정을요. 거의 2년에 걸쳐서 다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 1600원에서 1100원 라인까지 떨어질 때는 500원의 하락이 일어나는 엄청난 충격이겠지만 1100원에서 1000원 떨어질까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환율에 대해서 조정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엔화의 충격은 오히려 선반영이 되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요. 항상 선행한다. 모든 경제지표에 대해서 선행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왜 환율이 떨어지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 왜 주가?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서 요만큼 떨어지는 동안에 이미 주가는요. 이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지는 구간에 이미 주가는 조정을 받고요. 막상 떨어질 때는요. 조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절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음악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뒷북만 안 치면 되죠. 이미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졌느냐. 거기서부터 이제부터 속도가 줄어드는 타이밍에서는 선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결론은 나왔네요. 결론은 나왔습니다. 소재 산업재군, 조선, 철강, 기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이 포인트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느냐가 포인트지. 환율에 대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당분간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잊어버리십시오. 이제부터는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 시장에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외환수합과 통화수합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외환수합과 통화수합은요, 우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돈을 서로 바꾸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이게, 짧게 1년 안에 돈을 이제 바꾸는 건데,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한국의 이 원화와 중국의 위안화가 교환을 하는데, 요거를 일단 올해 주고요. 올해 우리가 한국 돈을 위안화 중국한테 주면서 똑같은 돈의 가치를 위안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급하게 쓸 일이 있으면 쓰는 거고, 이게 만약에 쓸 일이 없으면 다시 연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일 간의 수합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돈을 서로 나눠서 같이 서로 상대방 통화를 가지고 있다가 위기에 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이게 장기로 들어가면 서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기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서로 이자를 주고받습니다. 중간에 주고받다가 나중에 이제 원금 만기가 되면 원금 교환. 통상 이제 3년에서 5년짜리가 우리는 통화수합해서 전부 다 이자를 주고받는 수합이 통화수합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가 가져가는 수합을 단기적으로 돈을 주고받자 하는 게 바로 외환수합이다. 수합이라는 게 서로 상대방 나라에 돈을 들고 앉아 있다가 일정한 시점이 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원금이나 이자를 주고받는 게 수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 한 종목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소재산업재 이야기가 나와서요. 소재산업재 중에서 이제 좀 골라보자. 그러면 소재산업재의 대표주 하면은 일반 조선, 철강 이렇게 나가면 현대중공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대형주는요. 제가 항상 말씀해 드렸죠. 천천히 접근해도 된다고. 천천히 접근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2등주와 중소형주 위주로 물밑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오늘 추천 종목은요,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유명한 종목입니다. 주식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예, 하이로코리아라고 피팅 업체입니다. 그죠? 우리가 배를 만들어내면 배만 만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조정, 이런 부분의 수정,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짜맞춤을 만들어야 되죠. 고객이 요구하는 똑같은 배가 찍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동차가
어떤 아반떼다 가면 아반떼가 똑같은 찌가 나오겠지만 배 같은 경우는 이 한 대 한 대가 전부 다 어떻게 구조물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팅 업체인데요. 살아나면은 피팅 업체가 먼저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이 주가 흐름이 가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언제나 가는 이런 스타일의 종목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수급을 잘 타고 실적 자체가 변폭이 없어요. 예. 조선업황은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러는데요. 이 우리나라 3대 피팅 업체들은요. 변폭이 없더라. 변폭이 없이 그냥 계속 좋은 실적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3대 피팅 업체 중에서 넘버1이죠. 하이로코리아. 이렇게 보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 드릴십은 배로 유전 개발하는 거죠. 최근에 어때요?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드릴십이나 또 기름을 실어 나가는 배 LNG선에 대한 발주, 수주 올해 계속적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런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도요,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가 마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플러스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기분 좋은 것은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어요.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을 누군가가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이 짱짱하게 잘 받쳐줬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안정성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로코리아 일단 추천주로 선정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접근하는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가격이 23,200원인데요. 너무 싸게 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한 23,000원이면 충분하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23,000원만 되면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추세의 어떤 트렌드를 그대로 가져가서요. 목표가는요. 이 최근 고점이 24,700원인데 이 최근 고점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점을 넘겨서는 이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으니까 목표가는 한 26,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특별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시장 충격이나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자 21,000원으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손절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누 멘토와 함께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관심 종목으로는 하이로코리아 받아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대박 플러스 시즌2 월요일 강의 함께 해주신 분은 샘플러스 나무누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무누 멘토의 무료 강의가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식 승천이 끝난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월 15일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